경계선 내담자 분석에서 특수한 문제점과 치료 기법의 함의 자아가 약한 내담자의 경우 원시적 초기 갈등이 억압되지 않는다. 모순되는 원시적 내용 사이의 의식적 상호 해리가 억압을 대체하고 방어와 충동의 정상적인 저항 내 만족 구조를 대체한다. 원시적 자료를 의식하는 것은 통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기제의 우세를 반영하는데, 이러한 분열은 신경적 내담자에게서 볼 수 있는 억압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방어이다. 또한 자아 강도의 비특정적 표현의 부족은 치료 중 증가된 갈등 자각에 필요한 내성을 방해하며 과도한 행동화 경향을 유발한다. 더욱이 자기 개념의 분화 결여와 대상의 분화 및 개별화 결여는 현재 대상 관계와 과거 대상 관계의 구분을 방해한다. 전이와 현실은 혼동되며 원시적 투사가 우세하기 때문에 분석가를 전이 대상과 구분하지 못한다. 분석가를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 통합된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의 결여와 번갈아 일어나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투사가 병리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전이에서 자아 경계를 약화시키고 전이 정신병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치료관계는 일상생활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그것은 치료관계가 가진 만족시켜주고 보호해주는 특성이 전이와 행동화 속에서 원시적 병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유혹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약은 경계선 성격 구조의 전형적 구조와 이들 내담자가 제시하는 전형적 치료적 어려움을 나타낸다. 비록 몇몇 저자는 이들 조건 하에서도 표준 정신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믿지만 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이들 내담자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맞추어진 치료는 저항과 전이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고 분석가가 근본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할 것을 강조하는 정신분석적으로 도출된 절차이다.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에게 대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 다음과 같은 기법적 필요 조건을 제안하였다. 1. 완전한 발생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지 않고 단지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다루는 것. 이들 내담자가 부정적 전이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의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 3. 전이의 행동화를 막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기. 그리고 분석가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시간 밖의 내담자 생활에 대해 필요한 만큼 구조화하기. 4. 치료 동맹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 전이의 덜 원시적이고 완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기 등이다. 여기서 조금 우리 살펴보고 가죠. 치료관계는 일상생활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컴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료관계가 가진 만족시켜주고 보호해주는 특성이 전이와 행동화 속에서 원시적 병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유혹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 치료관계에서 이분들의 행동화를 허용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분들은 계속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기 때문에 행동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쪽에 만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독특한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경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지적 치료만 해서는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히려 그 상태를 연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 삶에서 자기가 얻기 어려운 만족이 이쪽에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병리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치료 세팅에 이 보더라인 환자들이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만족시켜준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 부모한테 만족을 받지 못했던 거 여기서 다 만족을 얻는 꼴이 되죠. 그래피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공격성이라는 것도 만족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본능이 순화돼서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공격성이 그대로 액팅아웃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자기가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다 자기가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주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으면 치료자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잘 오니까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구조 자체가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 구조가 영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액팅아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 세팅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상삶 안에서 만나더라도 과도한 만족 중심으로 가지고는 이분들을 도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컨버그가 여기서 경계선 내담자 치료 기법에 대해서 자기의 치료 기법을 요약한 부분 아까 설명해 주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178쪽 마지막 단락 여기서 컨버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 다음과 같은 기법적 필요 조건을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컨버그 자신의 접근 방법이에요. 첫 번째, 완전한 발생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지 않고 단지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다루는 것. 그래서 완전한 발생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지, 그러니까 완전한 발생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을 하지만 지나친 심층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버그 해석 중심으로 하지만 이분들에게 보통 뉴라틱 환자에게 하는 식의 완전한 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분들 도울 수 없다는 걸 컨버그도 알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만 해석 자체가 지금 여기서 부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부정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다루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 부정적 전이가 원래 지네티컬리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희 부모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의 해석이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각각 다른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대상관계 이론가나 자아심리학자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를 하시는 분이나 실제 임상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환자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시는 분도 당장 해석했다가 내담자가 큰 저항이 일어날 만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석을 하더라도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석이니까 같은 말은 해석이지만 다운 해석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걸 해석이라고 우기는 대상관계 이론이나 자아심리학에서 이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프로치 자체를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는 이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요. 그 완벽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분들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지지적 치료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공감해주고 그 조이닝이나 미러잉이라고 하는 이런 공감의 방식을 중요시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항상 일어나는데 이 부정적인 전이를 언어로 표현할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어가마라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어그레션 자체를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근데 컨버그의 방식은 다르죠. 어쨌든 이 부정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거지 하고 해석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네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지를 내가 볼 땐 너는 이래서 부정적인 오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언짢은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 이 얘기는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말이 해석이지 실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에 더 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의 강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의 상태가 각각 다르게 어떤 분은 그 정도 here and now 정도의 해석은 수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수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컨버그의 접근 방법은 이들 내담자가 부정적 전이를 보이기 시작해서 할 때 그들의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게 해석적인 접근이죠. 당신이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화난 것을 표시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다른 사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마 당신이 화난 것을 다 표현할 그 화나는 것을 정서를 가져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동생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 나한테 지금 사실 당신이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동생하고 불편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통할 수 있는 사람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담자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은 그냥 기분 나빠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선생님한테는 화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났다고 그러는 거냐고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지만 이걸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방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직접 당신의 공격적인 욕동이나 성적인 욕동이 있어서 이런다고 바로 이들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통 방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접근 방법인데 이런 해석 자체도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특별하게 이분이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부정적인 전이가 있으면 부정적인 전이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오히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는 경우는 부정적인 전이를 나한테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막아버리는 거죠. 결국은 해석을 한다는 건 지금 나한테 당신이 화가 나 있는 정서인데 그건 사실은 나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떤 그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해석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해석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현대적인 분석에서 해석을 안 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전이의 행동화를 막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기. 이건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바운더리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계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모든 치료 기법에서 다 공통을 이건 다 보더라인 환자에게서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리고 분석가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시간 밖의 내담자 생활에 대한 필요한 만큼 구조하기. 전이의 행동을 막기 위한 한계를 설정하기인데 컨버그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치료자들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은 이분은 하스피탈 치료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 생활 자체를 다 구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단순히 치료 시간뿐만이 아니고 내담자의 생활 자체가 구조화되도록 하는 그 치료 시간 이외의 영역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컨버그의 조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치료 동맹의 점진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 전이의 덜 원시적이고 완화된 측면에 대해서는 해석하지 않기. 그러니까 해석이 일관되게 해석을 하는 게 긍정적인 전이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전이 왜냐하면 긍정적인 전이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람을 민망하게 해서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이는 해석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테크니컬하죠. 부정적인 전이, 긍정적인 전이를 나누어서 긍정적인 전이는 웬만하면 어떤 해석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전이 자체는 해석하고 그리고 그 방어기 제 해석 중심인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발생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심층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본래 자아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해석적인 기법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데 이 부분의 독특함은 그래도 해석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 거가 현대정신분석이나 혹은 자기심리학자들하고 다른 지점이죠. 자기심리학에서는 이 경계선적 내담자는 아예 자기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심리학에서는. 그분들은 경계선적 인격구조인 분들은 자기심리학의 이론은 치료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를 안 하는 거. 이분들을 감당하는 이론은 현대정신분석이에요. 근데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이런 선별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해석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 입장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거기에 과거의 이론 가지고 이분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 발상의 전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치료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치료의 그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 치료 개입, 치료 기법을 다양하게 더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치료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컨버그 입장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융의 이야기랑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이 또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정적으로 이제 상이 이제 잘못된 상이 이제 고착돼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하나의 신념 체계가 되어버리고 고착돼 있다 그러면 그걸 그렇죠.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막 해석해버리면은 딱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 전의를 조금씩 해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겨버린 어떤 억누르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억눌려 있는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좀 다른 게 억누르는 힘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억압할 수 있을 만큼 이고가 발달한 사람이 아니고 예. 의식 속에 있어요. 근데 의식과 의식 간에 이게 통합이 안 되도록 해서 이쪽 의식과 이쪽 의식은 별개의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모습과 기분 언짢을 때 내 모습,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때 부정적인 전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통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걸 방어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해서 넌 네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양쪽 다 이 사람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갈등 구조라는 그 현실을 안 보려고 지금 방어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열이란 얘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이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내가 좀 언짢을 때 대상을 대하는 거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그렇게 상대방이 이뻐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 인간하고 더 못 살겠다고 그냥 바로 사건이 터지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을 내가 어떻게 사람이 조석 변이가 이렇게 될 수가, 아침까지 저 사람과 내가 잘 지낸다고 오늘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 라고 이 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면 이게 부정적 전의를 체계적으로 상세히 다룬다는 것이 이게 그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그러니까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학습자를 이번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의 상이 모순된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모순된 쪽을 말해주면은 그 분노가 일어나고 공격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걸 분리시켜 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못난 모습 혹은 자기의 죄스러운 모습을, 그러니까 굿 아브젝트를 보존하기 위해, 그래서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를 분리시켜놔야 그래도 굿 아브젝트를 보존하는데 이거 섞어버리면 죄의식이 더 높아지니까 나쁘게 생각할 때 나쁜 건 엄청나게 혼내지만 그래도 좋은 건 또 살려놓는 거죠. 그 묘하게 그래 이중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럼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너 거울에 한번 비춰보자.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부정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해리된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는 굉장히 페인풀한 거죠. 이렇게 해리되고 분열된 삶 자체가
자기 정서를 감당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직면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컨버가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조심 하나씩 하나씩 나가야 되는 그런 거지. 여기 말대로 방어 기제를 해석하는 것 이럴 때 이게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해석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내가 해석해서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버그가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치료를 해내지만 병원 세팅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떤 스트럭처가 안전한 곳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 치료 세팅, 일반 프라이빗 오피스를 하는 사람은 컨버그 방식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런 점에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 쪽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내담자가 정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그래서 이분들에겐 자극이 심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극의 양을 항상 측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임상을 하는 사이에 이 사람, 이 내담자가 어느 지점까지 안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서서히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관계 설정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힘들이 생겨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면에서 아까 얘기대로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자기 깨침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선 상당한 기간 이분 스스로가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충분하게 라포가 형성이 돼서 뭐 엄격한 의미에서의 치료 동면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협조적인 관계가 일어나면서 이 관계 설정, 이 치료 세팅으로 점점 더 협조적인 관계로 가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치료의 파트너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이분은 정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정서를 잘 컨테인 해주고 그리고 이분이 잘 자기의 정서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인내롭게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분의 컨택에 따라서 컨택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내가 오늘 당신은 이것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라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 상이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미러링이나 조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을 자기가 보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잘못하면은 내가 가진 상을 갖다가 던져주는 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게 미러잉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것을 미러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조잉한다는 것도 저 사람의 정서에 내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쪽으로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융의 개념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상은 저 사람의 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상이죠. 저 사람이 투사를 하건 자기 안에 가지고 있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상을 바꿔라, 네 상이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상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로 그렇죠. 그게 표현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론으로 중무장한 사람은 만들어져 있는 상을 갖다가 그게 아니고 이거다 하고 자꾸 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상이 틀렸다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이 상밖에 없는데 그거 어쩌자는 얘기냐. 그럼 다른 상을 가져다 주는데 이건 낯설은 상인데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는 네 스스로 살아갈 수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무시되고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정당한 정서란 얘기 이게. 왜냐하면 상담자 입장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한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 상에 걸맞게 이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거 신통치 않은 거니까 내가 아주 좋은 거 새 거 줄 테니까 이걸로 좀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 이 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다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상당히 지시적인 그 윗분들 있죠. 윗사람들 뭐죠, 어른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시적인 어른들하고 상당히 불편하고 만나기 싫고 하는 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네 거는 다 무시하고 다 없애라 그러고 방해하는 거죠. 막 찍고 예. 그러니까 아예 전화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심리치료나 정신치료에서는 그런 일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이 사람들 이고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설 힘이 없을 거야. 지금도 힘이 약한데 갑자기 다른 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 좀 그렇게 그 융의 이야기와 접목시키니까 이 네 가지 문구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앞뒤 맥락에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전이다 역전이다 이런 개념보다 어떤 상이나 어떤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것인 아이디어나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상들이 있는데 이 상에 따라서 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거 치워 딴 걸로 해.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다 틀렸어 라고 해버린다면 이분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언이라는 것도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게 아무리 좋은 조언도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게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컨택하면서 나에게 요청할 때만 조언이 워킹이에요. 내가 좋은 거 있는데 너 써볼래? 라고 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느낌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그 자기 자신을 진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분들 예, 제 주위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상이나 상을 이게 추구하는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강렬하게 가져가거든요.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그 상들이 통합된 상이 아니고 예.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예. 근데 분열돼 있기 때문에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게 아니게 절대적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섣불리 치료자가 미러링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경험 없는 치료자한테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상 중에 하나를 강화시키는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딜루저널 망상적인 사고를 가지게 있죠. 비현실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사고 자체에 조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가지게 된 정서 자체에 조인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건 자기 안에 정말 심한 불안이나 우울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딜루전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꼭 그게 맞다 틀리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생각도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라고 이제 이 사람을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서에는 조인을 해주는데 거기다가 다 이거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하는 순간 어쩌면 이 사람이 비현실적인 것 그리고
망상적인 것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혜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망상 자체에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이야기가 이제 그 아까 컨버거 말했던 1번,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정적 전의를 체계적으로 다룬다든지 방어 기제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망상적인 그 상에다가 그거를 해석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말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망상적인 사고나 이게 한번 그게 틀렸다고 얘기해 줘서 고쳐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는 어떤 상인데 그걸 부정하는 순간 이분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걸 줄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저 사람 것을 대체할 것을 내가 어떻게 줄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거기에 이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 쓰면 어렵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순간은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항상 보면은 어떤 치료 세팅이라는 데서 그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도 치료 시간 밖에 거기에서는 자기가 원래 가진 그 상대로 살아가려고 다 모든 걸 해버리면은 치료 세팅 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치료 세팅을 하나의 실험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살아낼 힘이 있는 뉴라틱 환자들은 프리헤드폰 환자들 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걸 해석을 해주면 이 사람 삶은 더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직 통합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 질문도 약간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계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행설수설하지? 예. 원래 이제 이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분열이 돼 있어서 이분들 얘기를 하면 우리도 분열이 돼요. 아니 하여튼 가끔 가다가 딴 얘기로 저는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나는 굉장히 나쁜 면을 보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본인들이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다른 방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시도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어떻게 무슨 치료적이다, 상담적이다 이런 거 접근 자체가 아까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순교자의 그 상을 깨는 듯한 아픔을 가져오지 않을까,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를 바꾸려 그러면 자기 신념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지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데 스스로 의심을 하도록 막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은 조금씩 의심하도록 약간 이렇게 그 뭐랄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찔러야 되지, 대놓고 찔러버리면은 바로 이제 순교자니까 그냥 그 순교자 패턴이 보면 여기도 순교하고 저기도 순교하고 아무 데든지 간에 그냥 막 뛰어들라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평생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데 그러고는 그 망상 속에 있으면서 행복해 하는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건 정말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진짜. 근데 그 한주혜님이 나쁘게 보는 면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상하고 그 사람이 가진 상이 서로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달라 보이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못한 상을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그런 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그런 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뭐 어떤 도와주고 연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쁘고 자기가 무슨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안 드러나다가 주위에 뭔가가 손에 잡지 못한다 싶으면은 훨씬 더 막 데스퍼레이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 어느 지점까지는 아주 기세 좋게 당당하게 세상의 승리자처럼 사는데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 환경이 척박해지면 이분들은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이분들 특히 자객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용납을 못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도울 수가 있는데 나를 돕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지 하는 분들은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게 아주 자기애적인 분들은 결국은 이분들이 자기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치료에 안 온다고 그래 대부분. 근데 실패를 경험할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어쩌면 치료를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 근데 많은 경우 그런 분들이 또 나름 자기는 실패를 안 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내가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죠? 나의 사악한 면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젊었을 때는 굉장히 기세등등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인생 후반전에서는 진짜로 자기가 그 지위에서 내려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하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주위에 있는 분이 안타깝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 안목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 자체에 그러니까 나의 어떤 특수함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내 눈이 뜨이니까 그분들이 잘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점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세팅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위장하고 그 무의식적인 위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가 이분들이 적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어느 순간 약해질 때 도움을 청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분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냐 안 청하냐 기로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자기 스스로 도움을 청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는 누가 치료 좀 해봐 그럼 그 사람 원수 돼버려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위에서 당신 좀 도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안 먹힐 경우 아닌가요? 그 말을 했다가는 서로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는 거죠. 본인 스스로 답답해서 뭔가를 누구한테 좀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 할 때라면 이제 가능한데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행동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어쩔 때는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화가 일어나면 이건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행동화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 행동화가 되면 보통 이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고 끌려와요. 왜냐면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근데 본인도 그 행동화가 일어나면 본인도 분명하게 뭔가를 했다는 걸 아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버린 문제 때문에 너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는 압력을 자기가 받고 어떨 때는 끝까지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항하지만은 그 문제가 부딪혀서 힘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행동화는. 그렇죠.
제가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사회적으로 그런 학계에도 막 계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진 몰라도 그렇게 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떤 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가장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똑똑해요. 인텔렉츄얼 하는데. 근데 이모셔널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시약하고,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 이 사람들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 뛰어난 이유가 정서적으로 힘든 것을 그걸로 합리화시켜 예.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버티는 거죠. 머리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래서 서로 머리 싸움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치료에 오더라도 그분들 잘난 거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그냥 져줘야지 그분에게 무슨 강의를 하려고 했다가 큰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결핍이 많은 분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집단일지도 몰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제일 자양이 적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